안녕하세요. 꿀단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단원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한 단원에 대해서 완전 이해를 하는 것은요. 상당히 힘듭니다. 상당히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보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정보에 대한 좀 아는 척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보에 대한 기술을 여러분이 잘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정보사회라는 거, 그 전에 생활, 정보기술의 발달에 관련된 네 가지, 지금 이거 한 네 번째 하는 것 같은데, 언어 번역 시스템,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가상으로 입어보는 거, 인간의 일을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거. 자, 정보사회라는 것은 경제와 사회와 문화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이 활동에서 정보의 생산 및 활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회를 말합니다. 자, 이러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을 하기 위해서는 수집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는 정보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컴퓨터의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인터넷 서비스, 이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어디에 해당한다고? 정보기술 혹은 정보통신기술에 해당한다고. 자, 정보기술은 집, 학교, 회사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기술을 자신의 분야에 잘 활용을 하고요. 창의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면 나의 삶과 우리의 삶은 더욱 편리하고 윤택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 정리해봤고요. 자,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는요, 과거에는 단순 반복적인 작업에 활용을 했다면, 현재는 이제 인터넷으로 사람과 사물을 연결해주고 새로운 정보를 빠르고 폭넓게 생산하고 공유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일을 자동으로 처리를 해주며 다양한 분야와 결합을 해서 새로운 일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프트웨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소프트웨어는요, 정보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원동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개인의 삶과 사회 각 분야에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세 가지 예를 보았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자 없이도 목표 지점까지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였죠. 로봇 저널리즘은 이제 인터넷상에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이제 분류하고 해석하면서 이것을 이제 의미를 파악해서 기사를 작성하는 겁니다. 착용 스마트 기기라는 것은 스마트폰의 옷이나 신발, 시계에 부착 또는 착용을 해서 활동을 하면은 이제 그것을 신체 변화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의료기기에서 많이 사용이 된다는 거. 플러스로 더 알아본 거 과학, 미디어 아트, 홀로그램, 3D 프린터 같은 거 알아보았습니다. 자, 3D 들어가면 무조건 맞춤형 이거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자, 다음 정보사회의 미래 모습입니다. 자, 미래 사회는요,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들이 서로 소통을 하게 됩니다.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인간에게 편리한 생활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등장으로 교통 시스템이 변화하였고, 인공지능 활용 진료 서비스로 병원의 모습이 변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에서는 이제 현금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미래 사회는 점점 발달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달라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소프트웨어는 이러한 변화에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보사회의 미래 직업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게요. 소프트웨어의 역할이 확장이 됩니다. 소프트웨어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 확장이 되면서 현재 직업들은 원래 있던 직업이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아서 새롭게 변화를 합니다. 정보 쪽으로. 그리고 발전해 나갈 거예요. 이것을 중심으로 한 새롭고 다양한 직업들이 더 많이 생겨날 것이란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직업이 많이 사라질 것이다. 맞아요. 직업이 많이 사라질 수 있어.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미래에도 새로운 분야로도 많은 직업들이 다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어
의료 분야에서 생각해봤습니다. 의료 분야에 활용되는 그 진료 소프트웨어는 환자의 유전자 정보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과 약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가 입고 있는 옷이나 시계에서 환자의 활동 정보를 데이터로 수집해서 의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죠. 자, 여러분 여기서 집중하실게요. 자, 우리가 기술 과정에서 이걸 배웠었어요. 이제 기술이 이제 병원 쪽으로 의료적인 목적으로 이제 수술을 기술이 대신하고 그러한 과정을 보면서 그러면은 정말 의사라는 직업이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까 답이 나왔네요. 의사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가 의사에게 전달한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진단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확 직업이 없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어쨌든 다시 그 소프트웨어가 이제 환자가 입고 있는 옷이나 시계에서 환자의 활동 정보를 데이터로 수집을 해서요, 의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면 의사는 소프트웨어가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를 제공하는 직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래정보사회 직업, 그 영상처리 전문가, 그리고 인공지능 전문가, 의료 헬스케어 전문가, 그리고 빅데이터 전문가, 핀테크 보안 전문가, 미디어 아티스트 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우리는 SNS다라고 해서 이것이 정보 기술 서비스라는 거 기억하시죠? 빅데이터는 뭐였습니까?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이 되는 데이터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미래사회 예측하기 해봤고, 우리 증강현실 전문가 해가지고 우리 과학, 지구와 달과 대입을 해가지고요. 이거를 가상현실에 합성하는 일을 하는 사람, 즉 증강현실 전문가를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이 기술과 관련된. 자, 두 번째는요. 정보윤리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정보윤리에 관련된 내용 볼게요. 개인정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는요, 살아있는 그 특정 개인을 나타낼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구분할 수는 없고, 다른 정보와 결합을 하여서, 이제, 만약에, 이게 잠깐 헷갈릴 수가 있는데, 해당 정보, 그 정보 하나만으로 구분하기가 어렵다 해서, 다른 정보와 결합을 했을 때, 두 개 이상의 정보와 결합을 하였을 때,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면 이것은 개인정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 정보 하나만 가지고 이게 아니라고 해서 개인정보가 아닌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같은 이름을 가진 학생은 여러 명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학번 또는 전화번호가 일치하는 학생은 한 사람밖에 없겠죠. 따라서 두 개 이상의 정보가 모여서 개인을 구분할 수 있으면 그 정보는 개인정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그래서 개인정보에는요, 인적사항, 신체적 정보, 사회적 정보, 기타, 그리고 뭐 재산적 정보, 정신적 정보 등이 있었어요. 다시 인적 사항, 신체적 정보, 사회적 정보, 정신적 정보, 재산적 정보. 자, 다음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그 개인정보 침해의 정확한 의의는요,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을 하는 모든 과정을 개인정보 침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다면요, 정신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줘야 하겠죠. 자, 개인정보 침해는요,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요,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들 알아보았습니다. 거기서 IPN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IP는 인터넷상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안전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저작권 보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저작권이라는 것은 문학 작품이나 음악, 미술, 춤, 영화, 사진, 건축,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기나 숙제, 직접 제작한 작품, 음악, 사진 등과 같이 자신이 직접 창작한 것이라면 모두 저작권을 가지게 돼요. 자, 저작권은요,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문화와 관련 산업 발전의 목적을 가지고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요, 이 저작권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법률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거나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기억해 주세요. 자,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입니다. 경제적 가치, 그리고 제작자의 의견 존중, 문화산업 발전, 사회 구성원과 소통, 통합. 자, 다시 시작. 경제적 가치, 제작자의 의견 존중, 그리고 문화산업 발전, 그리고 사회 구성원 간의 소통과 통합. 이런 거. 다시 보지 않고 시작. 경제적 가치, 제작자의 의도 존중, 그러니까 의견 존중, 그리고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고 사회 구성원의 소통과 통합이 있겠습니다. 자, 요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디지털 저작물입니다. 디지털 저작물은요, 컴퓨팅 기기를 활용해서 만든 이미지, 소리, 동영상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사 및 가공을 통해 굉장히 빠른 시간에 굉장히 쉽게 유통이 될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자, 디지털 저작물은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비용을 내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뭐가 사용했다? CCL. 자, 뭐였어요? Creative Commons License. 자,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표시로서 이를 통해서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장려하는 동시에 저작권자의 권리까지 보호를 할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가 되겠죠. 이 내용도 함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자, 저희가 이 자신의 저작물에 CCL을 적용을 해서, 즉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를 적용을 해서 많은 사람과 공유를 하게 된다면 원래 있는 저작물을 번역하고 편곡하고 변형하고 각색을 해서 새로운 창작에 도움을 주는 2차적 저작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 자, 2차적 저작물 우리 그림을 제가 가지고 왔었죠. 자, 이것을 보지 말고 여러분, 가릴 방법이 없네요. 자, 잠시만요. 빨리 가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지 마세요. 자, 기억하시나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뭐였습니까? 제작자 표시, 그리고 이거는 변경 금지, 비영리, 그리고 똑같은 조건을 한다면 변경을 허락하는 동일 조건 변경 허락이 있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1, 2, 3. 자, 저작자 표시, 변경 금지,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자,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번에는요, 소프트웨어. 가 이제 여러 가지 방면으로서 사용이 된다는 거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는 권리를 가진 사람만이 사용하고 복제하고 배포하고 수정할 수 있었으며 사용 권리에 따라서 상용 소프트웨어, 쉐어웨어, 그리고 뭐 프리웨어, 그리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까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었는데요. 각각의 내용 여러분 여기 나와 있으니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사이버 공간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사이버 공간. 자, 그리고 네. 사이버 공간에서 이제 사이버 윤리에 대한 내용 봅니다. 사이버 공간이란 인터넷상의 가상 공간으로서 정보가 매우 빠르고 넓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의사소통이 가능한데요. 이것을 건전한 인간관계 형성과 유익한 정보를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이버 공간은 상대방에 대한 예절을 지켜야겠죠? 그래서 그 상대방에 대한 예절을 지키는 것이 사이버 윤리 또는 사이버 윤리 또는 네티켓이라고 합니다. 네티켓은 네트워크 플러스 에티켓, 네트워크 상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을 합쳐서 네티켓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사이버 폭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사이버 폭력은 사이버 공간에서 언어나 영상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나 불쾌감을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제 인신공격하거나 수치스러운 사진을 올리는 등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이버 폭력은 총 4가지가 있었어요.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스토킹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우리는 인지를 해야 하고요. 정보사회에서 지켜야 할 사이버 윤리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이버 폭력은 누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지 알아내기가 힘들고요. 순식간에 많은 사람이 알게 되는 그 특징 때문에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큰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하고요. 정보사회에서 지켜야 할 사이버 윤리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스스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글을 쓸 때 바른 언어를 사용하자, 모든 컴퓨팅 기기에 상대방을 고려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자,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 욕이나 근거 없는 소문을 하지 말자, 불법 유해 사이트를 발견하면 바로 신고센터에 신고하자, 모르는 사이트에서 채팅이나 사진을 주고받지 말자,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예의를 지키지 말지는 말자, 상대방이 보이지 않더라도 예의를 지키자.
자, 그래서 각각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또 이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에 중독이 되면 어떠한 위험성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뭐 대중교통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고요.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따라서 편리합니다. 뭐를 잘 쓰면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또한 게임은요. 새로운 형태의 문화생활로 자리를 잡아서요.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볼까요? 너무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요. 중독의 증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죠. 특히 청소년들은 가족관계의 문제, 학교생활의 부적응, 자신감 저하, 외로움 등의 다양한 갈등 상황을 잊기 위하여 인터넷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심각해지면요. 현실과 가상의 공간을 혼동하거나 게임을 흉내내면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는 거. 따라서 적절한 여가 시설을 이용하고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사용을 자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스스로 인터넷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사용 습관을 익히고요.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내용 정리해보았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중독 예방법에 대하여도 얘기했었죠. 그 내용까지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 정보보안 전문가에 관련된 내용까지 정리를 하면요. 1단원이 끝이 나게 됩니다. 굉장히 빨리 끝났죠. 1단원은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되는데 그러면 마무리 문제는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무리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뭐뭐는 어떠한 것은 자, 어떠한 것은 여러분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뭐는 정보의 생산 및 활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 정보사회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뭐뭐는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이었다? 개인정보. 자, 다음,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마음대로 코드를 수정하고 재배포할 수 있다. 어떤 소프트웨어였죠? 그렇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자, 우리 소프트웨어는 권리에 따라서 그 사용자의 권위에 따라서 달라진다 해서 첫 번째. 자, 어떤 것이 있었나요?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봐야겠군요. 상용 소프트웨어, 쉐어웨어, 프리웨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여기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이제 소스 코드를 공개하면 사용자가 코드를 수정하고 재배포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사이버 모모는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이버 명예훼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정답은 어떤 것은 정보의 생산 및 활용이 중요한 사회였죠? 정보사회였고요. 자, 두 번째는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세 번째, 어떤 소프트웨어? 그렇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사이버 어떤 것은 사이버 명예훼손은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얘기해서도 특정인을 비방할 경우에는 이것도 그렇죠. 사이버 명예훼손이 된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날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특정 분야에만 활용되고 있는 거 아니고요. 일반 사용자들이 폭넓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를 사용하기 위한 프로그램만이 존재를 하는 거 아니고요. 개인과 사회에서 소프트웨어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과 리을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개인정보와 관련된 OX 퀴즈의 답안과 그 점수입니다. 퀴즈 종료 후 답안에 채점했을 때 받은 점수의 합계를 적어보자 라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OX 정보와 관련된 OX 퀴즈 답안의 점수이다. 오케이. 자, 회원 가입 시 입력하는 내용은 개인정보이다. 오, 맞겠죠? 자, 그리고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재 내용은 개인정보이다. 아닙니다. 자, 이 개인정보라는 것이 여러분이 살짝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자, 그리고 만 14세 미만도 부모님 동의 없이 홈페이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X. 자,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재 내용은요,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사망자의 정보도 생존하는 유족과 관련이 있으면 개인정보. 맞죠? 자, 그리고 다음입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실천 방법.
실현 방법으로 바르게 설명한 것을 찾아 적어보자.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원 가입을 할 때 최대한 많은 정보 기입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입한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해 잘 알아놓아야 합니다. 친한 친구에게 내가 즐기는 게임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안 돼요. 따라서 기억과 디귿이 되겠고요. CCL의 이용 조건 허락, 이용 허락 조건의 의미를 간략하게 적어봅시다. 자, 사람 모양이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저작자, 표시. 그리고 S에다가 뺑 쳐 있는 거는 비영리, 돈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equal, 이게 동등하다라는 뜻, 같다, 뭐뭐는 이라는 수학 기호처럼 보이는 거는 그렇죠. 변경 금지. 똑같이 하여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작권에 대한 설명으로 맞으면 O, 틀리면 X 표시해볼까요?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은 저작권입니다. 온라인 원서의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어요.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인정해줘야 합니다. 저작권자 인격과 경제적인 권리를 보호해줘야 해서 O, X, O가 되겠죠?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리 가족만의 규칙 정하고요. 시간 관리 소프트웨어 설치한다. 특정한 목적 없이 컴퓨터를 켜지 않는다. 메시지 답장이 늦게 와도 집착하지 않는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게임 시간을 늘린다는 말이 안 돼요. 따라서 5번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옳지 않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요. 이번 1단원, 즉 1번 1단원은 어떤 단원이냐면 정보 문화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어떠한 단원을 들어가느냐면 이 단원에 자료와 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료와 정보의 표현, 자료와 정보의 분석 등에 관련된 내용을 함께 알아보려고 하니까요. 그때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오늘 배웠던 내용 무조건 복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해 안 가시는 부분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함께 만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